자, 이제 이런 우리가 사전 공부를 좀 바탕으로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경제와 치부에 관한 명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가 대단히 발전합니다. 왜 그러냐? 춘추전국 시대가 무한 경쟁 시대였기 때문에 각국이 스스로 강하게 성장하지 않으면, 또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관중은 부민부국을 내세웠고 다른 나라들도 거의 비슷한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제 나라가 가장 먼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관자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관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경제관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경제관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중농주의 정책이 아니라, 농사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적과 같은 관자라는 책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상업의 중요성이 이미 중국 사람들한테 2600여 년 전에 확고하게 자리를 틀게 된 거죠. 그래서 초기에 제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나라의 경제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화폐죠. 그게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명도전이라고 하는 칼처럼 생긴 화폐가 제 나라의 화폐고, 이 화폐는 약 600~700년 넘어까지 사용됐습니다. 화폐가 실제로 근 1000년 가까이 화폐가 사용됐습니다. 제 나라에서. 그래, 그 당시에는 이제 기축통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발견되고 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명도전이.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사용됐던 화폐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이 치부 관련된 명언 명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보여드리냐면 계속 각국의 화폐들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공수포라고 하는 화폐고요.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이제 경제 관련 또는 치부 관련 명언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속담에 백리 먼 곳에 나가서 뗄나무를 팔지 말고 천리 먼 곳에 나가서 곡식을 팔지 말라고 했다. 또 1년을 살려거든 곡식을 심고 10년을 살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을 살려거든 덕을 베풀어라. 또는 뭐라고 해석하냐 그러면 덕 있는 이웃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덕을 가지고 이웃과 사귀라. 옆 사람들과 잘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경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면 백리 먼 곳에 나가서 뗄나무를 팔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운송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멀리 나가서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된 물자가 유통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통 범위 내에서 운송료 같은 것을 다 고려해서 갖다가 팔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뭐 상하는 부분 이런 데 유통기한까지 다 고려를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들고 천리 먼 곳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유통기한도 걸려 있고 운송비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경제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마천이 얘기하는 경제 관련된 유명한 명언입니다. 눈과 귀는 아름다운 소리나 좋은 모습을 보고 들으려 하고, 그죠? 입은 맛있는 고기 따위를 먹고 싶어 한다. 우리 몸은 편하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고 마음은 권세와 유능하다라는 영예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 이런 풍속이 백성들의 마음속까지 파고든 지 벌써 오래다. 그러므로 황당무계하거나 추상적인 묘한 이론 가지고 집집을 교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본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억지로 그걸 억제하라고 얘기한다든지 그걸 통제하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걸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 자체가 눈은 아름다운 거, 귀는 좋은 소리, 입은 맛있는 음식, 그 다음에 마음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 듣고 싶어. 그런 거죠. 그리고 부유하게 살고 싶어 하는 본능을 누가 막을 것이냐.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억지로 교화하려고 들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연못이 깊어야 물고기가 살고 산이 깊어야 짐승이 노늘듯이 사람은 부유해야 어진 마음을 베풀고 의로움을 행한다.
그죠? 그러면서 관중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여기 관중의 말입니다. 창고가 차야 예절을 알고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해야 명예와 치욕을 한다. 창름실이 지 예절이요. 그죠? 의식족이 지 영역이다. 아주 유명한 명언을 합니다. 이건 이제 관중이 한 말입니다. 사마천이 화식열전에서 관자의 이 대목을 인용을 합니다. 사마천은 관중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또 관중의 경제관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의는 재산이 있으면 생기고 재산이 없으면 사라진다. 때문에 군자도 부유해야만이 득행을 즐기고 소인은 부유하면 자기 능력에 맞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나쁜 짓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유하면은 다른 사람 괴롭히기는 나쁜 짓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분지족한다는 얘기죠. 안분지족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안분지족. 안분, 편안할 안자, 분수 분자, 그 다음에 알지자, 만족할 족자. 그죠? 사람이 자기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만족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기본적인 패턴이라는 얘기죠. 행태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능력에 맞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부유하면은. 근데 부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빈공해지면은 능력에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능력에 벗어나는 행동이 뭡니까? 남의 걸 훔치거나 다른 사람한테 욕심을 부리거나 또 조금이라도 이익이 보이면 마구 달려 들어가지고 서로 뺏으려고 하는, 싸운다는 거죠. 이어지는 사마천의 이야기입니다. 천승의 마차를 가진 왕. 그러니까 천승은 천대가 되는 마차를 얘기를 하는데 요 승은 한 대당 말이 4마리가 끄는 마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말만 4,000마리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천승이라 그러면 한 나라의 제왕을 얘기를 합니다. 국왕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만호를 가진 제후. 만호로 1만가,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죠? 예. 그 호구죠. 우리가 호주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호당 세금을 되게 받으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호구가 1만 호나 되는. 그러면 인구 숫자를 한번 놓고 따져보십시오. 만호 되면 옛날에는 보통 한 4-5명씩 좋게 살았으니까 한 군 정도를 다스리는, 그죠? 오늘날로 보면은 한 군 정도를 다스리는. 근데 세금을 자기가 다 거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만호를 가진 제후, 집을 100채나 가지고 있는 갑부들도 아이고 돈 없다 라고 가난을 걱정하는데 하물며 호적에 간신히 이름이나 올라 있는 백성들이야 말해서 못하겠냐. 우리 속담에 옛날 무슨 99석 가진 부자가 한 석 가진 사람 뺏는다고,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세간에 천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이 길거리에서 죽는 법은 없다고 하는데 빈말이 아니다. 천금지자 불사우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게 딱 들어맞았잖아요. 천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은 저작거리에서 죽는 법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처벌을 받거나 그죠, 감옥에 안 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잖아요. 예. 재벌들 늘 그랬잖아. 암만 뭐 세금 축내고 그죠, 나쁜 짓 하고 해도 집행유예 뭐. 그 다음에 쪽집게 특사, 그죠? 찝어갖고 혼자만 특사 해가지고 사면해줬잖아. 이건희도 그렇게 해서 사면해줬잖아요. MB 때. 이게 그겁니다. 그런 풍자의 얘기입니다. 천하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여드는 것도 이익 때문이고 소란을 떨며 흩어지는 것도 다 이익 때문이다. 이제 저작거리 이제 시장을 보고 묘사한 대목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본능 가운데 이해관계에 대한 욕구를 사마천이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대 유학자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우리나라 양반들 불과 몇백 년 전에 양반들 그랬잖아요. 돈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들은 뒤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서. 그렇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라. 그런 소리나 해가면서.
무슨 뭐 돈 얘기하면은 천하다 그러고 맨날 그래 놓고는 우리 어머니 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운목에 무슨 뭐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쳐받는다고. 양반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위선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거를 사마천이 적나라하게 깨버리니까 이렇게 깨니까 미워 죽겠죠. 이게 보수적인 유학자들이. 그리고 사마천 이후로 사마천이 모셨던 황제가 한 무지 아닙니까? 한나라 무제 때가 이제 유가가 유교가 되어서 국가 지배 이도를 유교로 됐고 점점 더 강화되면서 보수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수화된 유학자들이 역사책을 편찬하는데 사마천 사기를 참고로 안 할 수는 없고 왜 이미 기저치 서술에 또 효시자 다 그 서술 체제로 역사책을 썼거든 자기들도.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욕을 하는 겁니다. 사마천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불과 반세기 정도 지난 이후에 방고라는 사람이 한서라는 책을 두 번째 기전체 책을 내잖아요. 한서를 쓰면서 사마천한테 욕을 했어요. 세리를 밝힌다고. 권세와 이익을 밝힌다라.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돈 버는 쪽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그런 폐단을 초래했다라고 대놓고 욕을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됐다 싶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사마천 다음으로 바로 뒤이어 나온 역사학자가 사마천을 디스를 하니까 나머지는 이 방고를 빌려가지고 이제 더 디스하는 거죠. 그죠? 예? 권위가 있으니까. 이게, 좀 전에 처음 말씀드린 대로 화식열전이 늘 가슴 아픈 이유가 거기 있다. 근데 지금은 사마천 사기 130건 가운데서 최고의 명편으로 꼽힙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지금은 이걸 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바보 멍충이죠, 그죠? 어디서 뭐, 천년 전에 날라왔나, 그죠?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하는 사업가들에 관한 사마천의 이야기입니다. 물자를 축적하는 이치는 물건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데 힘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물건이라든지 먹을 게 됐든 식량이 됐든지 간에 상품을 만들어서 생산했으면 그거를 썩지 않게 잘 보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금이 흐르지 않고 적체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자꾸 자금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원래 돌고 돌아서 돈이라면서요? 저는 상당히 그 일리 있는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돈이잖아요. 돌고 도는 거라 그래서 돈인데. 돈은 돌아야 된다. 재물과 자금은 물이 흐르듯이 원활하게 유통시켜야 된다. 그 2100여 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실제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경제와 문화의 관계, 자공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 사마천이 공자의 제자 가운데 사업가였던 자공 이야기를 중리제자열전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분량을 할애해가면서 길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화식열전에서 또 자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공은 공자의 제자이자 사업가이자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공이 어느 정도로 뛰어난 외교관이었냐 그러면 자공이 한 번 나서자 5개, 5개국의 나라의 정치 상황이 바뀌었다. 라고 얘기할 만큼 대단한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쭉 방문을 했기 때문에 각국의 상황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교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어를 보게 되면 자공을 칭찬하는 대목 가운데서 자공의 특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언변이야. 그러니까 말을 잘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그죠? 그 다음에 자금력, 그죠? 거기에 언변, 말솜씨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외교관으로는 딱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자공이라는 인물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중국을 다녀왔거든요. 3박 4일 동안 짧게 다녀왔습니다. 목금토일 다녀와서 세리 CEO, 삼성 그 세리 CEO에 교육받는 기업인들 한 30명 데리고 3박 4일 사마천 고향하고 사업만 방문하고 왔는데 그 이제 하남성 쪽에서 자공이 하남성 사람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자국 무덤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도 안 찾아가는 자국 무덤을 제가 찾아갔다 왔다니까요. 여름에 그것도. 근데 이 무덤이 옥수수 바다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자궁이 무덤이 한때는요 대단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앞에 들어갈 때 석상도 막 있고 자궁이 이제 부자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문화대혁명 때 다 깨지고 없어지고 비석만 딸랑 남아 있는데 여름에 답사가 여행이 좋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도 길고 옷도 덜 챙겨가도 되니까 그죠? 예, 또 샤워 샥 하고 뭐 반바지 반팔 입고 다니면 되니까.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사진 찍는 게 제일 큰 문제야. 왜? 왜 나무하고 풀, 뭐 옥수수 이게 전부 다 잔뜩 자라 있어가지고 이게 다 가려요. 그래서 옥수수 밭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국 무덤이, 비석이. 그래서 또 캐치고 들어가려면 벌레 물리고 뭐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남성에서 준현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준현 쪽에 있는 이 지자체 단체장이 이제 자궁을 좀 부각을 시키고 싶은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한 친구한테 어떻게 좀 기획을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마침 또 저한테로 건너왔어요. 하남성에서. 그래서 물어보길래 자궁이 어떻게 좀 괜찮겠습니까? 야, 최고지. 자궁은 최고다. 왜요? 잘 들어라. 잘 들으세요. 그 친구한테 해준 이야기예요. 자, 일단은 자궁은 유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현재 중국 공산당 정권이 이제 초창기 때 문화대혁명 때는 유교 비린비공이라 그래가지고 공자님을 굉장히 비판하고 홍위병들을 내세워가지고 유교하고 관계되어 있는 문화재를 엄청나게 파괴합니다. 특히 석상 같은 경우는 뭐 목을 치고 난리를 쳤거든요. 사마천 사당도 사실 그 문화대혁명 때 그 파괴를 당할 뻔했습니다. 홍위병이 사마천 사당에 들어와가지고 사마천 사당을 깨부시려고 했어요. 근데 사당을 지키는 양반이 야 이놈들아 저분이 누군지 아냐? 그러면 홍위병들이 뭘 알겠어요, 그죠? 하여튼 무조건 관계되어 있는 사당이나 이런 쪽은 뭐 다 가서 부셔버리니까 모르지. 니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주석이 가장 존경하는 양반이다, 지금 사마천이. 에? 모택동 주석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분의 책을 늘 옆에다 끼고 본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사당이 파괴를 면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마천 사당에 지금 상이 하나, 여러분들이 늘 보면은 유리창이 있고 이렇게 상 하나 사진을 보셨는데 그 상이 어떤 상이냐 그러면 송나라 때 상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된 상이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만약에 없어졌으면은 큰 손실을 입을 뻔 했거든. 어쨌든 간에 이 비린비공에 의해 가지고 유학자들이 이런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이 파괴당했어요, 실제로. 그리고는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현재 중국 공산당 정권이 이제 안착기에 들어갔잖아요. 안정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권력 기반이 안정되면 그다음부터는 뭘 찾냐 그러면은 유교를 찾습니다. 공자를 앞장 세우는 거예요. 왜? 유교의 통치 질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나라에 충성하고, 그죠? 신분 상하 질서 관계를 바로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정기에 들어가면은 사실 육아가 씨가 막혀요. 그래서 지금 육아, 그 다음에 공자 이런 쪽을 계속 앞장 세우는 거야. 그런데 중국의 경제력이 점점 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커져가고 있고 경제 발전도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도 나눠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때 유교 공자님의 제자로서 장사를 한 자공이야말로 딱 맞는 제자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교 상인들이 내세우는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서의 상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육아의 가르침을 가지고, 즉, 믿음, 신용, 이게 이제 육아에서도 통하잖아요. 그 다음에 의리, 그죠? 그 다음에 속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아의 덕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상업에다가 적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중국 역대 전통적인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안희성 상인 같은 경우는 그 장사를 하되 육아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받드는, 그래서 신용제일주의의 상인들이 오래전 전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면 유상이라고 불러요. 그 유상으로서
자궁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아의 본령인데, 그죠? 공자님 수제자인데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두 번째, 유상으로서는 최고다. 세 번째, 공자님의 경제관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오늘날 시주석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까도 오늘날 중국이 14억 인민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분배하고도 맞아 떨어진다. 육아의 가르침하고도 틀리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큰 장점으로 속한다. 세 번째, 자궁이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특히 이제 노나라입니다. 노나라를 위해서 외교 무대에 나가가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민간 외교관으로서 큰 역할을 해낸 사람이다. 국제적인 분쟁을 막아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5개의 나라, 노나라가 제 나라를 침략을 당하려고 하니까 노나라 다른 기록에 따르면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까 물어보면 제자들이 막 나섭니다. 자로도 나서고 막 나서요. 공자님이 전부 다 no 합니다. 그러다가 자공이 나서니까 그래 네가 가야지. 그리고 자공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 월나라, 오나라, 뭐 제나라, 그 다음에 저쪽에 진나라까지 싹 노나라까지 5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국제 분쟁을 해결하고 약한 노나라를 보호합니다. 공격을 안 당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업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입수했던 정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국제 분쟁을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죠? 그 다음,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고 나면은 제가 누차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다음에 문화다. 중화주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문화 쪽으로 자연스럽게 진력 있는 힘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수도로서의 서한을 주목하라라는 걸 계속 저는 지금 이제 한중 관계가 교착된 상태고 기업인들은 지금 중국 투자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제 분산을 어디로 주로 시키고 있냐면 베트남 쪽으로 분산을 시키고 있죠. 저는 두 군데를 권합니다. 하나는 중앙아시아 쪽을 권하고 있고 베트남도 좋고 그다음에 뭐 캄보디아나 이쪽 라오스도 괜찮단 말이에요. 미얀마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 14억 시장이 이만한 시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을 디테일하게 다듬어서 중국 쪽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더더군다나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그러면 어디냐? 그 서한이다. 서한은 앞으로 중국의 문화 수도가 될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면 거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좀 더 고급스러운 사업을 가지고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친환경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친환경, 중국 사람 생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지금 개발될 때 중국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친환경이고 생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와 연계되어 있는 중국 사업으로서 그러면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부분은 저는 한국 기업한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떤 인물이 롤 모델이 되냐는 게 자궁이다.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사마천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공자의 이름이 천하에 두루 알려지게 된 까닭은 부유한 자궁이 공자를 앞뒤로 모시고 도왔기 때문이다.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력, 이게 이제 부입니다. 세력을 얻으면 세상에 더욱 드러난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사마천이 얘기하는 세력은 재력을 얘기합니다. 즉 자궁에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공자의 명성이 천하에 드러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무려 14년인가를 천하를 떠돌아다닙니다. 공자가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땅덩어리가 무슨 뭐 담양에서 무슨 광주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전라도만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수천 킬로를 떠돌아다녀야 되는데 옛날에 2500년 전에 뭘로 떠돌아다닐 거냐? 걸어다녀요? 떠돌아다닐 때 무렵에 공자는 나이가 벌써 그죠?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텐데 누가 하냐? 마차를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면 뭐 안 먹어요. 누가 공짜로 밥 준답니까? 그죠? 누가 다 하냐? 자궁이 다. 그래서 야 이제 자궁의 이름이 사입니다. 사야 내가 이번에는 어느 나라 좀 가볼란다. 그럼 예 스승님. 그러고는 마차 대령하고 하인 대령해주고 노잣돈 주고 그렇게 해서 천하를 14, 15년 이상 또 돌아다닌 겁니다.
그리고는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누구 좀 만나고 싶은데. 그럼 자공이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 가시는데 잘 좀 대접하고 누구하고 좀 만나게. 아니면 자기가 직접 가서 그 나라 임금하고 만남을 주선하는 거죠. 왜? 사마천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자공이 한번 나라를 방문하면 그 나라 임금이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근데 맞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분정항례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분정은 뭐냐 그러면 이제 뜰이잖아요. 나눌 분자에다가 뜰 정자입니다. 우리가 정원할 때 정자야. 분정을 나눠가지고 이쪽에는 자공, 이쪽에는 그 나라 임금이 서가지고 서로 대등하게 예를 나눴다는 거예요. 뜰을 사이에 두고 대등한 예를 나누다 라는 뜻이 분정항례입니다. 심지어 월나라를 방문했을 때는요, 임금이 직접 자공이 오는 길을 청소까지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쓸지는 않았겠지만 쓰는 모습을 나와서 봤겠죠. 그죠? 제대로 쓸고 있는지. 이게 보통 상인이 아닌 거죠. 공자님한테 자공이라는 존재는요, 상상을 초월할, 그러니까 사마천이 대놓고 저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공자가 천하의 명성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자공의 재력이 뒤에 뒷받침하고 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죠? 그 다음, 자, 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3년상을 지냈습니다. 3년상을. 그런데 자공만 6년상을 지냅니다.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왜 6년상을 지내는지. 안 했나요? 한 번 더 해요? 6년상을 지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6년상을 지내는 이유는 적어도 공자의 제자들을 조직을 확실하게 어느 정도 기초를 다지는 데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제자들이 공자 제살 때만 되면은 다 곡부로 몰려오잖아. 그러면 그 먹는 것,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전부 다 돈 많은 자공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공한테는 손해나는 장사가 아닙니다. 왜? 각지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각 나라에 또는 뭐 임금들의 뭐 조문도 가져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자공은 또 역시 자기 사업에 활용해가지고 그 나라의 물건을 팔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는 새로운 정보들을 또 매년 공자님 자기 스승 제사 때마다 또 수집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잖아요. 고급 정보들을. 한 6년 정도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그저 육아의 큰 하나의 틀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아가 큰 틀을 형성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동을 하게 되는 큰 힘을 얻게 된 데에는 6년상을 지낸 자공의 힘이 저는 절대적이다 보는 거죠. 일리 있나요? 예. 그리고 논어. 자, 논어는 공자님의 살아생전의 언행록입니다. 제자들과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누가 제일 많이 나오게 해요? 자공. 자공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논어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을까? 이 자공이 했다는 얘기죠. 예. 제자들 쫙 모아놓고 자기 이제 기억을 하나씩 더듬어 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스승님하고 옛날에 거기 갔을 때 광이라고 하는 지역, 진나라하고 채나라 사이에 광이라는 지역에서 딱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양호라고 하는 노나라의 권시인을 닮았대요, 공자님이. 근데 이게 쿠데타를 일으킨 놈이거든. 그러니까 공자님이 양호를 오인 받아가지고 갇혀버린 거야. 그 이제 거의 그 밥도 못 먹고 굶고 막 있을 때, 그때 자공이 나가가지고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폐물을 팔아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공은 늘, 그죠? 예, 수표도 들고 다녀. 그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들고 다닙니다. 이게 재미있는 일화가 많습니다. 그 상가티 개 갔다 오면 그때 말입니까? 네, 그 무렵입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그 공자님이 여러 차례 이제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때 그 제자들하고 잠시 먹을 걸 구하러 다니다가 길이 엇갈려 가지고 헤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승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공자가. 그래서 막 찾아다녀. 이것도 자공이에요.
그래서 저기 농사 짓고 있는 밥 가는 양반한테 노인네 양반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 못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상반신은 영락없이 요순처럼 생겼더라마는 행색 꼬라지를 보니까 상가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가지구라는 유명한 네 글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질문을 잘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제 제 책은 다른 해석으로 나갑니다. 이제 상가지구 또는 상가직견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지금까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상가직계로 번역을 했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자공이 공자한테 아이고 선생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뭐 어떻게 찾았냐 물어보니까 지나가는 저기 길에서 일하던 노인네한테 물어서 찾았습니다. 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뭐 위에는 요순처럼 생겼고 뭐 행색은 상가지견이라고. 위에 한 얘기는 요순 닮았다는 얘기는 뭐 모르겠다만 상가집 계란 얘기는 맞는 것 같다. 공자가 그렇게 유머로 얘기를 합니다. 참 그렇게 여유 있는 양반이에요. 그런데 상가집 계라고 하는 번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2000년 넘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상가집 계로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형편없는 꼬락서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저는 의문을 품은 게 뭐냐면 상가집 개가 그냥 밥도 못 얻어먹냐는 거죠. 저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상자, 상가할 때 상자를 동사로 쓰이게 되면요. 잃어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실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집 나간 개이지. 집을 잃은 개다. 집 잃은 개입니다. 집 나간 개 다른 말로. 그래야지 행색이 그게 맞지. 상가집 개는 아니다는 얘기죠. 저는 상가집 개는 여기저기 사람들이 먹을 거 던져주고 얼마든지 배불리 먹을 수가 있는데 상가집이. 제 얘기가 맞습니까? 그게 더 그럴듯하죠. 그래서 제 책에는 공자세가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요. 제 책에는 집 나간 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왜 그렇게 번역했는가도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아무튼 anyway. 자공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공자하고 가장 솔직하게 대화를 많이 나눈 사람도 자공이고 자공이 굉장히 많이 아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공자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공이 공자한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너는 호련이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련. 호련이 뭐냐 그러면 종묘에서 쓰는 제사 그릇입니다.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겁니다, 실제로. 그 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끔 이제 스승이 자공에게 이렇게 약간씩 경고하는 대목은 뭐 한두 대목 나오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 대목이 저는 가장 자공을 잘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뭐 모든 그 나라의 의례의 핵심이 제사잖아요. 근데 그것도 종묘 제사가 제일 큰 제사 아닙니까? 그 종묘 제사에 쓰이는 그릇이다. 그게 호련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자공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것도 알죠. 귀하고 그죠? 또 귀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나. 또 하나는 자공은 참 재미난 인물인데요. 그 2,500년 전에 자공이 지적 소유권에 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것을 대단히 혐오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남의 잘못을 덮어주지도 않았지만 남이 잘한 것은 적극적으로 칭찬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의 생각을 훔치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적 소유권에 대한 인식도 갖고 있었던. 이게 아마 상인으로서의 자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대단히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자질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런 자궁이 현대의 그 중국 상인들의 롤 모델로서는 손색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쫙하고 갔습니다. 일단 국제학술대회 이제 부각을 시켜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제가 뭘 얘기를 했냐 그러면 세미나를 해라. 끊임없이 자궁의 유상으로서의 자궁의 면모를 다른 쪽에서 부각을 시키는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전통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가도 계속해서 설명을. 중국이 우리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런 상인들, 즉 유가의 정신을 이어받는 유상들이 지금까지도 화교 상인들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는 주변 지역에 있는 다른 유적들하고 연계시켜서 계속해서 세미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 사람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